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스파르타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스파르타를 대표하는 또 스파르타를 거의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리크루고스라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을 제가 제목을 붙여놓기를요, 지도자의 종결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이제 고대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스파르타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스파르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리크루고스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스파르타가 왜 그렇게 군국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웃 메세니아 지방을 정복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스파르타는 태생적인 한계가 노예의 덫에 갇혀 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노예와 맞바꿨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렸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개인이 누려야 되는 자유의 많은 부분들을 희생했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는 신년 행사 자체가 이제 이웃나라 메세니아에 대한 전쟁 선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반란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여기도 이제 스파르타 전사를 이제 묘사한 청동상입니다. 범상치 않은 그런 스파르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스파르타를 그 계층을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보충시켜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스파르타인 즉 이제 도리아족 원래 스파르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약 10,000명 미만입니다. 9,000명에서 10,000명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페리오코이 이제 중간 계급, 이 사람들은 이제 반자유민이죠. 이 사람들이 약 30,000에서 40,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헬로트들이 약 100,000 명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율로 따지면 1대 7대 16인 거죠. 그러면 노예들만 해도 1대 16인데 거기다가 중간 계급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비율은 뭐 1대 20 몇이 되나요? 23 정도가 되는 거죠. 자유민이 하나면 이 23명입니다. 그러니까 23명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제 반란 일으킬 수 있는 23명을 한 명에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스파르타 사람들은 일당 100이 되지 않으면 이 이제 상황을 안정시키고 안정을 유지한 채가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태생적인 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웃 라이벌 국가인 아테네와 인구 구성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아테네는 노예가 36.5%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54%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류 외국인들, 아테네 시민권을 갖지 못했지만 자유로운 체류 외국인들이 약 9% 정도 되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스파르타 사람들은 자유민이 6.25%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리오코이, 이게 주변인들이죠. 주변인들이 약 31%,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헬로트들이 6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율이죠. 역사상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정말 거의 흔치 않은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비율에서 볼 수 있듯이 스파르타 자유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노예들과 또 페리오코이들을 이제 자기들의 힘 아래 둬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 같은 것들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이 이제 노예들을, 그것도 동적인 노예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뭐 돈을 주고 샀다든지 이런 노예가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얻어온 그런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전쟁을 통해 잡아온 그런 노예들이 아니라 이건 옆에 같은 도리아인족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늘 이 도리아인들은 이제 반항을 하고 반란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인들에게 노예는 덫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저한 금욕적 삶과 궁극주의적인 그런 체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예들 때문에, 엄청난 수의 노예들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들끼리의 자기들의 동족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깥으로는 배타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타성이 결국은 스파르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주민이 끌어들이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스파르타인이 10,00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더 숫자가 불어나야 이제 스파르타가 점점점 군력이 강해지는데 이 10,000명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시민권자들이 이후에 점점점 감소를 해가지고요. 기원전 371년경에는 1,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로마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스파르타가 그리스에서 상당한 강대국의 위치를 수백 년 유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배타성, 그리고 그 배타성에서 시민들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조적으로 로마는 스파르타와 아주 대조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로마는 이제 개방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민권을 로마에 기여한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피부 색깔이 달라도 이민족이어도 또는 뭐 자기들과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그런 종족일지라도 로마에 협조하면 언제든지 로마 시민권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자체가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에 있어서도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 또 민족 구성에 있어서도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 또 통일하는 정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복민들을 끊임없이 로마화 시켰다는 것이 로마가 수백 년 동안 세계 제국이 되는 그런 원천적인 힘을 거기서 이제 내뿜게 되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오히려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 출발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폐쇄성이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정치학책에서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1500명의 기병과 3만 명의 보병을 충분히 먹여 살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규모는 1000명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 스파르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능력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민권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벌써 아리스토텔레스 때만 돼도 10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파르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스파르타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한계, 그리고 만약에 옆에가 노예 민족을, 옆에 도리아인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을 끊임없이 이제 눌러야 되는 이 스파르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아주 폭력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파르타를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만 가둬둘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반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리크루고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크루고스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이 스파르타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잔인성과 폭력성을 중화시켜서 거기에 정신적인 위대한 가치를 불어넣어서 스파르타가 스파르타다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리크루고스가 등장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메세니아를 정복을 했어요. 이웃에 메세니아를 정복을 하는데, 그러면 메세니아를 정복해서 그들의 땅이 이제 점점점 스파르타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죠. 정복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이제 배분을 하는 겁니다. 배분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스파르타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점점 땅이 많아지는 데 비해서 스파르타 하층민과 스파르타 평민들은 외국에서 실컷 전쟁을 해도 그들에게 별로 분배되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원전 8세기 때,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르카이 시대입니다. 이제 올림픽이 막 열리는 그런 시대죠. 그 시대와 거의 동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들이 이제 말 그대로 도시국가의 그런 어떤 틀을 갖추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시점인데, 이때 스파르타는 대단한 혼란을 겪어요. 왜 그러냐면 메세니아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이제 정복을 하면서 그 메세니아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자, 인류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그 어떤 문명권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지점이 뭐냐면 바로 이 빈부의 격차입니다. 어떤 문명이 번성하는데 이 빈부의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어떤 문명이든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빈부격차의 문제를 여기서 잘 해결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수십 년
또는 100여 년 정도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 양보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지점과 그런 단계들이 반드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지점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빈부격차의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도 융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쇠퇴하느냐, 이 지점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전환점처럼 지금 다가오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점이 되면요, 굉장히 사회적인 갈등이 심합니다. 이거는 로마도 역시 그랬고, 포에네 전쟁 이후에 로마도 그랬고, 지금 8세기에 이제 그 스파르타도 그랬고, 그 이후에 아테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테네는 그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발달하냐면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뭐냐면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수세기 동안을 계속 평민들의 권리를 증대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평민들에게 어떤 이제 경제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가는 역사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해 간 것이 아테네였고요. 그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이제 이웃민족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정복의 과정에서 이제 빈부격차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리쿠르고스였고요. 리쿠르고스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산, 적어도 그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시민이 모두가 권리를 똑같이 가질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구상을 했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내서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 힘이 수백 년을 가게 되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이제 이 스파르타가 전체 고대 그리스에서 강력한 이제 지도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라는 나라는요, 단순히 메세니아 지역을 막 억압을 해가지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막 폭력만 행사해가지고 폭력으로 나라를 억눌러서 나라를 발전시켰던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것이 분명히 속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상태로만 지속이 됐다면 스파르타는 얼마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리쿠르고스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스파르타인들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 역할을 하면서 스파르타만의 가치의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위대한 스파르타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쿠르고스의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파르타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들,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리쿠르고스의 개혁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의 생애를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리쿠르고스는요, 에우노모스라는 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 에우노모스 왕은요, 기원전 8세기 막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스파르타 민중들에 의해서요, 아버지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살해당했는데 형이 있었어요. 형도 왕에 올라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런 정치적 혼란 가운데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왕의 상속권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딱 돼서 이제 통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자기 형의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를 합니다. 자,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형수가 만약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왕위를 그에게 나는 주저없이 물려주고 그의 단지 뒤에서 어느 정도 아이가 클 동안 섭정만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스파르타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렸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잘 살펴봐라. 형수가 어떤 아기를 낳는지, 남자아이를 낳는지 여자아이를 낳는지, 그럼 남자아이를 낳으면 바로 데려와서 내가 후계자로 삼겠다. 그를 왕으로 삼고 나는 지금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자기가 이제 정식으로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왕위를 진행하는 과정에 형수가 아기를 뵀다는 걸 알아. 자기 조카를 이제 임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언을 한 거예요. 조카가 낳으면 조카에게 내 왕위를 물려주고 나는 클 동안 섭정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묘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형수가 이제 비밀리에 이 리쿠르고스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를 유산시킬 테니까 나랑 결혼을 해달라고. 나랑 결혼을 해서 왕과 왕비가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아이를 유산시키겠다고. 그러면 당신은 이제 계속 왕 노릇을 하라는 거죠. 너무 끔찍한 제안이에요. 근데 리쿠르고스가 속으로는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을 보이지 않고요, 형수를 달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비에게 독한 약을 먹어가지고 아이를 유산시키면 몸이 상할 터이니 일단 아이를 낳으시라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 이후에 이제 일을 처리하겠노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시를 시키는 거예요. 형수가 이제 극단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기를 낳자마자 소식을 들으니까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딱 낳고 가져옵니다. 봐라, 스파르타인들이여, 국왕이 탄생했다. 지금 자기가 정식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에게 왕이 계승권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아들을 낳자 이 리쿠르고스는 그 조카를 왕위 올려놓고요, 8달 동안을 섭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불만을 품은 태우의 오빠, 여기 레오니다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레오니다스는 페르시아 전쟁 때 300에 나오는 그 장군입니다. 장군의 이름하고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파르타 그러면 딱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리쿠르고스하고 레오니다스거든요. 이 레오니다스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전쟁 때 3차 페르시아 전쟁 때 자살특공대죠. 말 그대로 자살특공대 총사령관이 그 왕이에요. 근데 그 왕하고 이제 동명이인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람이 음해하기 시작을 하니까 자, 이 리쿠르고스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더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이 왕이 장성해가지고 왕자를 낳을 때까지는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언을 하고 해외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왕위에 욕심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어린 왕이 장성해서 왕자를 낳으면 그 왕자에게 왕위 물려주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자기는 외국으로 망명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어떤 욕심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야망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오로지 조국 스파르타만을 생각하는 위대한 애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크레타 섬, 이오니아 지방, 이집트, 스페인, 아프리카, 심지어는 인도까지 다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대 세계에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은 모두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뭐를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의 제도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정치 제도. 왜 그러냐면 지금 스파르타는 이 8세기 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자기 아버지도 살해당하고, 그죠? 자기 형도 그 와중에서 죽어버리고, 또 자기가 왕이 되자 또 막 거기서도 또 자기가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암투가 벌어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조국 스파르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끌어안고 당대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본 겁니다. 다 돌아다녀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최상의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가 이제 상상을 하고 또 그것에 관해서 공부하고 결과물들을 그가 하나씩 쌓여가고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나름대로 이제 조국 스파르타를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이 스파르타 안에서는 계속적인 정치적 혼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스파르타인들이 지쳐가면서 왕도 그 틈바구니에서 정치를 하려니까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심지어는 이제 조카가 이 리쿠르고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스파르타 사람들도 리쿠르고스 같은 그런 청렴결백한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를 빨리 데려와라 그런 여론 형성돼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리쿠르고스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전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파르타에서 이 리쿠르고스가 어떤 개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이제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굉장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혁을 할 때 그가 성급하게 개혁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는 이제 아마 그런 체계를 못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계 여행을 다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뭔가 스파르타를 위해서 어떤 정치 체제를 그리고 어떻게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다녔을 때 그에게 전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모진 세월들을 인고하면서 인내하면서 마침내 기다렸고 그에게 스파르타를 개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그가 여행을 통해서 배웠던 그리고 생각했던 그런 이제 개혁안들을 내서 스파르타를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먼저 이 조국이 스파르타가 이 정치적인 혼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원로원을 창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가 원로원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로마보다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을 창설한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제 왕과 이 원로원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서로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정과 민주정이 결합한 묘한 정치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나중에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후에 영상에서 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일이 이제 토지 제도를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악의 근원은 뭐냐? 치보다 돈을 많이 갖고 부에 대한 욕심을 날 때 사람이 이제 거기서 모든 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지를 다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부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이 스파르타의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졌을 때예요. 그때 반대를 무릅쓰고요. 이 강력한 이제 추진력을 가지고 토지 개혁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땅을 걷어들인 다음에요. 그리고 그것을 9,000명이니까 9,000등분을 똑같이 합니다. 9,000등분을 똑같이 해가지고 동일하게 딱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동일하게 딱 나눠주니까 이제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토지를 갖지 못해서 이제 빈부격차에 시달렸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지만 부자들은 또 기존에 부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또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 다른 나라들이 그 당대 스파르타를 딱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라코니아의 땅이 마치 형제들끼리 똑같이 나누어 가진 한 가족의 재산같이 보이는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외국인들이 추수할 때 그 쌓여있던 곡식단들이 너무 이제 동일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토지개혁을 이뤄냅니다. 이걸 마침내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런 면 때문에 사실은 플라톤이 굉장히 이제 스파르타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소크라테스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이 스파르타를 좋아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물질적인 쾌락, 또 부에 대한 욕심, 이것이 인간을 망치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이것이 인간을 망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철학과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심이었고, 그래서 그것의 샘플적인 역할을, 모델의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때 그런 천민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천민민주주의 속에서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은 이상적인 사회를 바로 여기서 모델을 찾은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이제 화폐 개혁을 합니다. 화폐 개혁을 하는데 이제 금이나 은으로 만든 주화를 싹 없애버리고요, 철로 만들어 버립니다, 화폐를. 그러니까 철로 화폐를 만드니까 일단 무거워요. 그 시간이 지나면 못 써요.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상업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만든 거죠. 상업을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파르타 사회는 어떤 사회라는 거예요. 자급자족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농산물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검소하게 먹고 사는, 그러니까 사치는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떤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 필요한 것들은 스파르타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대단히 발달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싼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은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리쿠르고스가 공동 식사 제도를 합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집에서 못 먹게 해요, 식사를. 공동 식사를 해야 이제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즐기는 사치스러운 식사를 통해 짐승처럼 구석구석 살이 찌고, 좀 찔리는 부분이죠. 짐승처럼 살이 찌고 마음까지 나태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한 양의 식사는 불평등과 탐욕을 없애버리고 결국 리쿠르고스는 부자들에게서 재산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의 개념 자체를 사람들이 머릿속에 아예 그냥 제거시켜 버린 겁니다. 부의 개념 자체를. 너무 이런 정책을 하니까 그 당대 기득권자들이 반발하는 건 불보통한 일이죠. 그래가지고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테러를 당합니다, 부자들에게.
테러를 당해가지고 부자들이 막 몽둥이 들고 막 쫓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당대 기득권자들이에요. 몽둥이를 들고 막 돌을 던지고 이 돌들이 떨어져 있는데 돌을 던지고 이러니까 리쿠르고스가 살기 위해서 신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막 신전까지는 못 쫓아오니까 신전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젊은이 하나가 기어이 쫓아와가지고요. 리쿠르고스에게 테러를 행해가지고 눈을 한쪽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리쿠르고스에게 테러를 가했던 이 젊은이를요,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정책을 하는가, 너 그냥 빈 마음으로 너 객관적으로 내 옆에 와서 한번 살펴봐라. 내 마음을 좀 보고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 스파르타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 너도 한번 고민을 해봐라. 그리고 그의 집에서 초청하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 젊은이가요, 감동을 합니다. 리쿠르고스를 옆에 보니까 이 사람의 고매한 인격과 이 사람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 테러를 했던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장섭니다. 설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보편적인 어떤 문명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당하지 않은 그런 문명이 없습니다. 로마도 역시 그랬고, 아테네도 그랬고, 스파르타도 그랬고, 어떤 문명이 됐든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리고 패자가 되는 그런 국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스파르타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바로 이 리쿠르고스의 고매한 인격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진정성이 이 부자들의 마음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들의 토지를 다 내놓습니다. 내놓고 이 리쿠르고스의 개혁에 전 스파르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리쿠르고스는 어떤 사람, 어떠한 이상량을 꿈꿨냐면 많은 물질을 소유하거나 공직으로 출세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명예를 얻는 그런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메세니아를 정복해서 사납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 수준으로만 머물렀다면 이 스파르타는 절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그런 스파르타의 삶의 조건 속에 이 리쿠르고스라는 사람의 아주 고매한 인격, 깨끗한 정치가로서의 모습,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테러를 행한 사람조차도 수용하고 품어서 그를 자기의 지지자로 만들었던 이 리쿠르고스의 탁월함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동서양 통틀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인간성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사람만 이런 체제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라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폭력적이고 막 무자비한 사람들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과 그들 나름대로 생각했던 나라, 그들 나름대로 생각했던 인간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스파르타의 전통이 되어서 스파르타를 강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자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쿠르고스는 모든 구성원들이 높은 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민이 자유인으로서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다. 이게 이제 리쿠르고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이었고, 이것을 실제 역사에서 구현시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플루타르코스는 그 영웅전에서 리쿠르고스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내용은 철학자는 단지 말로서만 적지만 리쿠르고스는 나라 전체의 실제 모습으로 견고하게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사람들의 그런 아주 노예를 만드는, 메세니아 사람들 노예를 만드는 그런 잔인함 그 이면에 리쿠르고스라는 사람이 훌륭하게 정치개혁을 해내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던 그런 나라였다.